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 합계 300. 어제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과반 의석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한석 차로 제1당의 위치마저 내주고 말면서 국민들의 준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었고 이 다음 대선을 무려 2년 가까이 남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이 180석을 공헌했던 새누리당의 참패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친박 비박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따른 공천 파동으로 예상이 됐던 결과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충격적인 참패, 또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대승,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선전을 기록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20대 총선 결과를 진단해 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GLIN TV의 정진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민족평화연구소 김영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국제관계학 박사이신 안태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20대 총선 결과 과반 의석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침통한 분위기고 제1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습니다. 호남을 휩쓴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의 거의 2배를 달성하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총선이 있기 전에 한국의 모 일간지가 발표한 이 기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 5가지 시나리오. 그런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완전한 여소야대, 현 정부 사실상 재기능 어려울 듯이라는 기사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앞으로의 이 전국 기능이 과연 재구실을 하게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 개표 결과를 본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신들 대표님. 네. 일단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보면요. 네. 전체적인 그 지역구도 그건 타파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각 지역별마다 개인 후보 간의 끈끈한 인과관계도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데 네. 부분적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남에서 그 정은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이번에는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역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선이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그 야당 에 많이 표를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그 유권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총선의 그 목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물갈이. 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45%가 물갈이가 됐거든요. 네. 또 물갈이에서도 어느 정도 달성을 하지 않았는가, 아하. 뭐 이렇게 보아지네요. 네. 우리 김영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정치 수준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런 네,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선거 하루 전 최종 우리 그 판세를 얘기할 때 네.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재앙이다. 그렇게 되면 참 큰일 난다. 그런 뜻으로 그런 제가 짐작을 해드렸던 건데, 아마도 한국의 국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막판에 당 지도부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라고 주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그 이 네. 사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네. 국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 뭐 회초리를 때릴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잘 의아했었는데 정작 엎드리면서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진 매를 때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당도 매를 때려달라고 한 건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는 한 석도 거의 못 가져가게 만들고. 네. 네. 새누리당은 참패를 냈습니다.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외로 승리를 거뒀고, 네. 또 이 국민의당은 그런 대로 선전을 한 것이고, 자기들의 뭐 최고 목표를 이루었다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렇게 패인과 승인,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네. 어떤 부분에 실망을 했냐면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진박과 비박과의 그 공천 이번에 그 어떤 그 관련된 사안은 네. 사실 이전 투구와 비슷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국정 운영 어허. 여기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그다음에 역사 국정 교과서의 진행, 그다음에 이제 국민 정서와 또 맞지 않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영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북한이 도발을 시작했지만 네. 거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강경 일변도의 네. 어떤 대북 정책과 그 네. 안에서 실종된 균형 외교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비판자들은 네. 이제 그 심판을 하고 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네.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영남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서 네. 야당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영남 유권자들이 좀 미래지향적이고 네.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좀 긍정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좀 타격이었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새누리당의 패인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20대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에는 주로 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가장 청년들의 시급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그 주요를 했고, 그건 그 주요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60대, 70대에서는 네. 그 청년 그 실업은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누리당의 그 행태, 네. 이거 그 어른들이 볼 때 네. 이거 버릇없게만 해서 그 쌈질을 하고 되겠냐. 그런데다가 국민의당의 부상.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에 180석을 예상할 때는 그러니까 다야가 되니까 네.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낸 겁니다. 네. 그 새누리당의 갈표가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거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공천의 문제는 뭐냐? 네. 공천을 하나의 그 당선 확실한 그 측면에서 돼야 되는데 네. 뭐 상향식이고 하향식이 필요 없고 네. 이 사람은 특히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자기네 그 여론조사도 하지 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여론조사 또 당선 확실성보다는 하나의 명분. 그 명분이 좋은 명분도 있고 나쁜 명분도 있습니다. 네. 나쁜 명분은 이 기회에 비박을 쳐나겠다는 거. 네. 그런 문제가 작용한 것이 패인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네. 네. 흔히 오늘 아침에도 그 서울에서 오는 이 메디아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 공천의 실패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런 지엽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너인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염증 그런 것이 새누리당의 그 대패로 이어졌다. 그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은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온화한 따뜻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대통령을 원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틈만 나면 국민을 나무라고 또 국회를 나무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이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배신이니 사생결단이니 진돗개 살점이니 그런 그 살벌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그 자꾸만 국민들과 멀어져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실책은 아까 우리 정진철 대표가 이제 얘기하신 바 그대로인데 네. 마치 노동법을 통과시켜주면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 같이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치 노동법 때문에 국민들의 일자리가 안 되는 거로만 생각해서 틈만 나면 국민을 남으라고 네. 선거 전날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이런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게 참 문제였었고 저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 중에서는 안보와 남북 관계 파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 탈북자들 많이 넘어온 것만 가지고서 무슨 그 좋은 일 벌어진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세월을 보냈는데 실은 물론 그 북한이 도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로 끌어내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실책이었었거든요. 네. 이 앞으로 그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한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도 지금 중국과 미국은 어느 한쪽에선가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국이 관여해야 되는데 한국이 잘못하면 제3자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이 어떻습니까? 지난 3월 31일, 29일에 안보 관련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 안보 관련법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도 상륙할 수 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모든 일들, 우리 한반도를 에워싼 모든 일들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 낙동강 벨트를 지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는 거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면은 뭐 대부분 그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번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친박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이 내용의 그러한 이제 기사들을 많이들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박근혜의 개인에 대한 심판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네. 그거보다는 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거는 잘하는 것보다 항상 잘못한 부분이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숨겨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잘못한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까 야 이게 박근혜 정권의 심판론이 아니냐 하지만은 물론 심판론도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대선하고 달라서 그 심판론이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한 대로 그 부분적인 문제, 공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큰 그게 이슈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성세대들은 그 아직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층은 그 청년층, 20대층 그리고 그 진보 쪽에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야지 너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비판이다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지적 같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랄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방, 외교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어야 될 대통령이 어쩌면은 일개 정당의 계파 수장이나 할 자그마한 일을 일일이 이번에도 그래서 공천을 다른 표현으로는 박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했다고. 그런 자잘구레한 거 신경 쓰다 보니까 대통령의 위엄도 없어지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놓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국민들의 온통 원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친박도 그렇고 분명히 이번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은 김무성, 뭐 비박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이런 저 핑계를 좀 대거나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몰고 나가서 오히려 자중질환이 더 커질 것이 아닌가. 이것도 또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항상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항상. 다 남 잘못이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남의 탓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거는 따져보면요.
공천 문제는 이한구 공천위원장, 그 김무성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니 탓이다 이렇게 가면은 그건 앞으로 새누리당이 더욱더 어려운 적용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그 원인을 짚어야만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남은 2년 동안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선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중질환했다가는 새누리당 더 어려운. 그런데 말이죠. 패배한 당에서는 물론 그런 서로 니 탓이다 나 탓이다 이런 걸 또 따지고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긴 쪽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이겼으니까. 나 때문에 이겼지 너 때문에 이겼니. 너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이기지 못했다. 벌써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래도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니 해도 김정인 대표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호남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김종인 대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것이 영향이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건 앞으로 그 논공 행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시하는 겁니다. 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카톡으로 지적을 해 오셨는데요. 아까 우리 정진철 대표가 말씀하신 그 이 정운천 후보는 전남이 아니고 전북이고. 전북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북하고 전남. 아까 이정현이 전남. 아까 근데 정원천 바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정을 해드리도록 밤을 하겠습니다. 새워서 이정현 후보는 전남이고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충격이 컸습니다. 자, 잠시 이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당 후보가 그 어디입니까? 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지역구에서만 무려 25곳을 차지를 했고 또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차지해서 모두 38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아주 돌풍을 지금 일으켰다고 보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이 국민의당의 그 승자들이 가져간 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일까요? 아니면은 새누리당의 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많겠죠. 거기서 갈라졌겠죠. 물론 호남 쪽에서는 그렇겠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새누리 거를 깎아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그러한 이제 투표라든지 이럴 때에도 전체적으로는 새누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호남은 지금까지 보면요. 그 단 한 번도 표를 나누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정당의 옛날 평민당서부터 그렇죠. 그 민주당 또 그 최근에 이제 통합민주당이 이르기까지 한 번도 분산해서 지지한 적이 없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야당의 본류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국민의당의 몰표를 몰아줬거든요. 이거는 역시 옛날 그 열린우리당 지금 그 친노 패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전에 열린우리당에 좀 그 홀대가 있었다는 기억, 아픈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회초리를 한번 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 호남 사람들도 아주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잘합니다. 한번 혼을 내준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감싸 안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 그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어떠세요, 우리 안 박사께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선전은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호남에서의 선전, 하나는 비례대표에서의 선전. 호남에서의 선전은 지금 이제 김영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호남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까지 한번 이제 경쟁 체제로 가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느 쪽이 더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때 가서 대선 후보를 밀어주겠다. 이런 전략적인 이번에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얻은 그 유권자의 그 표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쳤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만 표를 얻고 그 외에 전국적인 지지도가 낮았다면 네. 국민의당이 그냥 하나의 지역 정당으로 네, 남아 있을 네. 수가 있었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이제 표를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이 얻었거든요. 거기는 아까 정길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야권의 표도 들어갔겠지만 또 여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도 네. 아마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양쪽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율로만 봤을 때도 더민주당보다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더 의미가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네,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 이 당선이 된 사람들 또 낙선이 한 사람들 이 사람 중에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당락으로 인한 그 이 시비 교차가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됐어?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졌지? 이런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선 오세훈 후보겠죠. 오세훈 후보, 후보. 종로.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게 그 어디입니까? 그 서천가 강서. 거기에 그 김정은 후보하고 났던 전현희 후보. 네. 강남을. 강남을. 네, 네, 거기가 네. 강남벨트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여당의 아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강남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어허.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의 당선은 충격적이죠. 네. 새누리로 봐서는. 네, 네.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의 탈락. 이것도 조금 충격적이고. 네. 거기 뭐 김문수 의원은 예상했던 거니까 그렇게 큰 그 효과는 없는데 우윤근 현역 의원이 떨어졌다는 것도 조금 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당선자는 진영 후보를 들고 싶은데요. 네. 나는 그 용산에서 진영 후보는 그야말로 저걸 해줄 줄 알았어요. 저 심판을 좀 해줄 줄 심판을 알았다.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주 그냥 높은 표수로 당선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불가사의하고 그래서 네. 거기서 저 유권자의 그 수준 네.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지저 없이 네. 뭐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무소속 됐다가 또 더불어민주당 가고 이건 참 정치 더 이상 안 된 건데 국민들이 심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 여당이 더 미웠던 거죠. 뭐. 네,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당이 더 미웠다는 거는 박정희 죄송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더 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 있던 사람이 야당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더 미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그렇겠죠. 만약에 그 진영 후보의 상대를 네. 조금 센 사람을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그 공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공천의 잘못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센 사람을 고른다고 그 사람 그 여자를 보낸 거죠. 이게 판단 미스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보 미약이에요. 네. 우리 김영현 수장님은 충격적인. 이번에 충격적인 당선자는 아까 우리 정진철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강남을 지역입니다. 강남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LA로 치면은 베벌리 힐스 또는 행콕파크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서 그 이종훈 거기는 지난번 총선 때 정동영 씨가 떨어진 데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런 데서 좀 예쁘긴 하던데 치과 의사 출신인 이 사람이 여당의 강한 그런 성을 뚫고 됐다는 건 참 아주 놀라운 그런 거고 또 그 정동영 씨가 이번에 그 전주에서 당선이 됐는데 참 정동영 씨는 파란만장한 정치인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진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세 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 정계를 은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쪽 국민의당에서 삼고초려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만일 저 사람이 그 전주 자기 고향에서 국회의원 되지 않았으면 이제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 잊혀질 뻔했는데 이번에 됐고 또 한 사람 저는 그 전주에서 된 사람 정운천 그 아까도 우리가 얘기되었습니다만 농림부 장관을 했었던 이분이 된 것도 참 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분은 그 얼굴 생김새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조금 그 동정을
끌을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좀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게 너무 잘생기면 미워서 또 표를 안 찍기도 하거든요. 측은해 보이는 얼굴이죠. 측은지심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얼굴이라고 지적하는 것같은데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리고 그 낙선자의 좀 안타까운 사람은 그 권은희 의원한테 떨어진 이용섭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 시장에 그 공천했다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다. 이번에 권토 중례한 사람인데 넉넉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에 희생이 돼서 권은희 의원하고는 참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떨어졌고 이재호 의원은 우리 그 김무성 대표가 참 그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밀어주고 공천을 안 해준다거든요. 이분들이 그 떨어진 건 어떠면은 참 한 시대가 가는구나. 이명박 시대 MB 사람들이 가는구나. MB 사람 중에 또 하나 임태희 그 비서실장이 떨어졌습니다. 참 한때는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임태희 씨 떨어진 걸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얌전하고 순하고 잘생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쌈패처럼 생기고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안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 정진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재호 후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표차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인 것 같아요. 희생자죠. 처음에는 완전히 뭐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저 사람만은 그 은평을 구해서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맨날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안태영 박사는 저는 충격적인 당선자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당선자 셋으로 여기 뭐 정기철 대표님이나 김영현 소장님과 더불어 저도 첫째 전현희 의원을 꼽았습니다. 강남 을에서 야당이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또 그와 반대로 이정현 저는 또 의원을 꼽았습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으로 재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분도 처음에 나온 여론조사는 대패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로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정현 대표의 고향이 곡성인데 이번에 순천과 곡성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 어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또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초반에 개표에서는 좀 불리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노회찬 후보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진보 정당,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그래도 이렇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의 힘을 보여준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다음에 이제 낙선자로는 두 분과 비슷하게 일단 오세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대권의 꿈이 이번에 거의 물 건너갔지 않느냐. 한때는 정말 대권에 가깝게 다가섰다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인데 이번 선거가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과 전환점을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좀 아까운 낙선자로 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저는 은수미 의원, 그 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비례대표였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역구로 나왔고 그래서 좀 아까워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고 난 각 당의 이 변화 무엇인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곳은 이제 참패한 새누리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만일에 이 세 당의 이 장래를 진단해 본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저 김영현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무 그 정책적인 이슈 없이 그냥 서로 내 탓 얘기를 하고 또 공천 파동을 서로 이제 그 남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이제 참 욕설무능한 그런 그 선거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이 시사 포커스에 나와서 얘기할 거리가 많고 또 지적해주고 비판 많이 해줬었는데 어떠면은 선거 끝나는 걸로 한국이 참 조용했으면 이제 저희들도 더 이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선거가 끝난 내일부터 네. 각 당은 더 요란스럽고 또 더 초상집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물론 네. 이제 가장 참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새누리당이 제일 참 볼만한 또 그 이 볼거리들을 많이 네. 만들겠죠. 네. 이한구 씨가 참 주범인데 이한구 씨는 지금 일본 간다고 해서 돌아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한구 씨는 좀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당초 처음에 그 자기는 그 선거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자기 소신과 자기 식견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를 그 청와대 현기환 수석 대표한테 쪽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 무리하게 그 공천을 했기 때문에 참 아마 그러면서 일설에는 당신은 이번에 선거에도 나가지 않고 했으니까 2기에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준다. 그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런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면 국무총리는커녕 어디 구청장 자리에 놔도 갔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LA도 오면은 찬밥 신세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다가 김무성 대표 지금 이번을 핑계로 오늘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죠. 또 오세훈 그 전 의원이 지금 뭐 나와서 수습할 리도 없는 거고 제일로 어려운 것이 지금 그 지난번 선거에서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도시락도 갖다 먹으면서 화해하는 모습 보였지만 어떠면은 돌아서서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뜻이 제일 또 싸워야 될 사람들은 새누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당이 그 승리했다고 그 정당들이 조용할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그런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며 또 뒤에 남아있던 다른 대권 주자들 이번에도 살아남은 대권 주자들이며 관망하고 있었던 손학규 씨며 또 옆에 남아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관여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이 김종인 대표는 자기 약속대로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곧 그만두고 이제 전당대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직접 어떤 그 관리 체제로 들어갈 거로는 저는 그런 그 확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래도 이번 선거를 끌어왔으니까 뒤에 남아서 원로 역할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올 건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에서는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 녹색 바람을 일으키면서 호남에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호남 이 국민의당이 비록 숫자에서는 123대 39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분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당과 함께 통합하거나 연대하거나 이 대선을 앞두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에 부닥칩니다. 또 그 국민의당도 비록 안철수 대표가 참 그 용기 있게 끌어오기는 했지만 그 밑에 그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천정배 그냥 선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밑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따라갔지만 만만찮은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는 호남이니까 당신은 이제 노원에 가 있어 하고서 이 호남 대표들이 또 그 지분을 그 하게 되지 않을지 상당히 이제부터는 또 그런 복잡한 정세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그려지네요. 뭐 뻔히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는요, 그 와이프가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내보내면 돼요. 그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현 소장께서 죄송합니다. 안태호 박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각 당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당내 민주화, 정당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 사태, 그게 이제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공천 사태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제도와의 현대적 정당인지 아니면 군주주의 하에 봉건적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지역 구민들에게 가가지고 네. 나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네. 전부 청와대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시급하다. 새누리당 네. 이거 바뀌어야 된다. 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크게 잘한 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로 얻은 어떤 반사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싫었지만 새누리당이 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네. 제일 잘못한 거죠. 이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가지 잘한 건요. 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갈라서지 않고 네. 투톱 체제를 끝까지 유지한 거예요. 네. 팀워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대선까지 이 팀워크 유지가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네.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국민의당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거는 대부분 낡은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에서 모인 게 아니라 네. 저쪽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이쪽에서 자기 지분 요구해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네.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가 가장 크지만 가장 위험한 당이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한번 말하자면 네. 정의당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진보 정당이 그래도 네. 남아 있어야 한다면 지금 이제 유일한 대안이 정의당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네. 개인 플레이는 굉장히 지금 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네.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잘하고 있는데 팀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요. 네.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국의 진보 정당의 맥락을 유지하려면 팀 플레이와 그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실 대표. 이번 선거를 놓고 3당을 보면은 그 선거라는 출발선에서 네. 새누리당은 뇌관에 불을 붙이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성냥 붙이지는 않았지만 성냥불을 켠 채 출발을 했고 네. 국민의당은 성냥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네. 참 재미있는 비유시네요. 그러니까 네. 선거가 끝나면은 네. 이미 새누리당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 붙일지 모릅니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향배에 따라서 네. 국민의당은 지금 지적한 대로 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일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성상 네, 인적 네. 구성상 문제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꺼내가지고 성냥이 아니라 권총을 꺼낼 수도 있어요. 시한폭탄.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바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지금 안 박사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하는데 네. 여하튼 좋으나 싫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제1당의 갑질입니다. 내가 제1당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물러나서 난 이제 갑질을 하는 제1야당만 물고 늘어지겠어. 이건 네.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네. 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비판적인 거 나왔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1야당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하고 행정부가 이제는 우리가 국민을 좀 바라보면 맨날 국민만 팔고 먹고 살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해보자.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보자. 네, 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게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새누리당도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한 명 끼고 과연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국민을 위한 게 뭐냐 거기에다 국민의 의향도 좀 물어보고 이제는 그렇게 결정하자.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주면은 20대 국회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20대 국회나 19대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제1당이 갑질을 하고 뭐 또 제2당은 1당이나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또 다음 총선에서 또 바뀌어요. 그래도 또 바뀌는 그러면 거죠, 그 4년을 어떻게 국민들이 견뎌납니까? 그 그러니까 4년의 세월이라는 게 네. 그
하나의 국가의 발전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 없다고요. 이 시사 포커스를 비롯해서 한국의 그 이 종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든 이 토론 프로그램들이 계속 우리 할 얘기가 없어지나요? 거죠. 좀 나쁘게 가야 할 얘기가 많아지네. 뭐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년에 있게 되는 대선을 위해서는 그렇겠죠. 이제 일제히 스타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볼 때 각 당의 대선 주자 어떤 분들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들 보십니까? 정 대표님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도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김부겸 네. 되고요. 네. 그 김문수 후보한테 이긴. 네, 네. 그 다음에 문재인.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호남에서 지지를 못 얻으면 관두겠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아니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도 국민한테 뒤졌고.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대패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야당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김정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사이에 논공행상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내가 당신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지. 무슨 얘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거지.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봐서는 대선 그 후보 네. 결정에 좀 그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정동영. 정동영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을 정동영 거보다. 후보도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가장 유리한 것이 새누리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김문수도 갔고. 김문수 의원도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히 오세훈도 갔고. 그런데 만약에 야 쪽에서 그 대권 후보를 놓고 그야말로 이전 투구를 할 때 네.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내에서가 아닌 네. 제3의 의회 인물을 갖다 놓는다면은 네. 문제가 달라지죠. 누굽니까? 글쎄. 반기문 뭐 그런 카드도 있지만은 네. 의외의 카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네.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그런 구도에선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이렇게 이름을 이 사람 어때? 이럴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내가 나만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재인 전 대표일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전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이번에 그래도 제1야당이 됐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대권이다. 이렇게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대권 후보라고 봐야죠. 뭐 안철수 씨도 또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야권 내에서 대권 후보를 놓고 야권 내에서 알력이 생기고 이전 투구가 생긴다면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우리 김영현 소장님은요. 저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선거에 등장했었던 인물을 저는 5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봤습니다. 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 또 2번째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3번째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 4번째는 정말로 죽은 사람. 네. 또 5번째는 살아있는지 남들이 궁금해할 사람. 그렇게 구분해봤는데 우리 거꾸로 갈까요? 네. 맨 마지막부터 가십시다. 살아있는지 남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은 왜 어린애들 장난할 때 죽었니 살았니 글쎄 그런 거 있죠. 그 누굽니까?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오세훈. 이 사람들은 그 한 번 이제 기회가 갔거나 이미 좀 이제 그 흘러간 인물이거나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남들이 건드리면 나도 살아 있어. 이런 소리를 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번째로 끝으로 2번째 정말로 죽은 사람은 이재호, 김문수, 이한구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전 대법관이신데 이분은 안 나오시는 게 좋았을 건데 안대희 대법관이요. 원래는 대법관은
그 이 법관 중에서 참 제일 존경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걸 끝으로 국회 맞아요. 네. 그 나와가지고 물론 이분이 이제 됐으면은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겠느냐? 나는 그 이 대권을 위해서 다리를 삼은 거다 했겠지만 뭐 거기서 참패를 하고 말했으니까 이제 뭐 더 할 말 없는 거죠. 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김종인 대표와 김부겸 의원 뭐 다 아시는 대로 정세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참 어떠면은 그 기사 회생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야당을 분리해서 나갈 때 논객들은 안철수 정치의 기로 또는 안철수의 6번째 그 실패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험담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을 용케 뚫고서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그 어려운 위기를 겪은 거는 김종인 대표가 느닷없이 통합을 하자. 안철수 너 말고는 다 와라. 이런 얘기를 좀 섬세하지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이럴 때 김한길, 천정배 씨마저도 다 덧짐 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때 고집을 피우지 않았으면은 국민의당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6번째 실패라고 한 게 6번째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철수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유승민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 사람 살렸어요. 무슨 말할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법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자면은 그 하얀 옷 입었던 3남매가 다 살았어야 되는데 두 누나와 누이 동생과 남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힘이 좀 어떨까 빠질 거지만 그러나 그 새누리당에서 전체적으로 친박이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친박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유승민 씨가 또 상당히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기지개를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김무성, 최경환. 죽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전 문재인 대표를 꼽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참 안타깝게도 그런 배수진을 치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호남이 지지 않으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요 몇 달 동안은 문재인 대표는 그만둔다 안 둔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지날 겁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설사 참패했다고 하더라도 호남 이외의 지역이 얼마나 이 영역을 넓혀놨습니까? 특히 이 문재인 대표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영남, 부산에서 많이 발판을 넓혀놨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문재인 대표를 따르던 후배들이 많이 당선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대권 후보 순위에서는 1등을 가고 있고 잠시 바람을 피해 갈지언정 문재인 대표는 결코 죽을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안태호 박사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선거로 오세훈, 김문수, 저는 김무성 이 세 분은 탈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살아있는 분이 가능성이 있는 분이 오히려 젊은 세대인 남경필, 원희룡 이런 젊은 주자와 외부 영입 인사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 이 정도가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닐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저는 김종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또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으로는 이제 박원순이나 안희정 내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김부겸, 정세균 그리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는 여전히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손학규 여전히 후보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철수, 정동영 아마 천정배 같은 경우는 당권 쪽으로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손학규 씨는 이번에 한 발만 예를 들어서 들여놨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압승과 함께
크게 대통령 네. 후보로 부각이 됐을 텐데 뭐 무임승차한다는 말만 그렇죠. 듣게 됐거든요. 글쎄 말이야 네, 이게 네. 뭐 이게 좀 그렇게 네. 됐고 그렇죠. 반기문 총장은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좀 이 손짓을 한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짓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아까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정치인은 본인의 명망, 본인의 자질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밑에 조직과 네. 떠받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돼 있을 때 가능한 건데 반기문 씨는 지금 와봐야 그 성완종 씨 동생 뭐 몇 사람 이제 그렇죠. 후원하는 사람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파시빌리티가 큰 쪽, 높은 쪽으로 봐서 발을 담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손학규 전 의원이 새누리당 쪽으로 안 갈까요? 왜냐하면 원래 뿌리가 거기니까. 네. 뿌리가 거기 아닙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또 못 갈 거 뭐 있어요? 뭐 그렇죠. 지난번 19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 정치인들은 뭘 좀 배워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너무 몰라. 이런 얘기는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4년 지나면 똑같아.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이거를 자, 잘 받아안는 쪽이 이길 겁니다. 이제 이기는 쪽이든 지는 그런데 쪽이든. 예.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대로 뭔가 조금씩 작은 정치가 발달을 하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안 모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네. 사건들은 터지고 또 정치에 관한 또 이 새로운 뉴스가 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